국회 방송과 9개 지역 민영 방송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방송 앵커 강아랑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경제 난국 속에서 국회 역할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기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책임감은 더더욱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취임 이후에 오늘까지 국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계신 박병석 국회의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특별 대담은요,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방사가 함께 마련한 자리인데요. 오늘 9개 지역 민방사를 대표해서 김성민 TJB 서울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TJB 반갑습니다. 서울센터장 김성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있는 이곳이요, 바로 국회도서관 뒤쪽에 마련된 사랑제입니다. 저는 국회방송 출퇴근 하면서 이곳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좀 낯익은 곳인데 혹시 두 분은 먼저 이곳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방송 때문에 한 번 와봤었는데 아,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 같은 오아시스요? 느낌이죠.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센터장님은요? 국회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는 일하는 장소거든요. 회동이나 그렇죠. 있는 곳이라는 예. 건데 좀 코로나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가을이 되면 여기 그 정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네. 곳인데 올해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와보니까 한옥의 그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네. 의장님하고도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제가 삼선 때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예. 사실 제가 이게 사랑기를 짓는다 그럴 때 별로 찬성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정말요? 왜 그러셨어요? 돈이 좀 많이 든다 아,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예, 나중에 이제 국회가 전통도 있고 품격이 있는데 예, 우리 한옥으로 짐으로써 우리 한국의 전통미도 좀 보일 수 있고 네. 또 외국 기빈들도 뜻깊은 곳이라는 네. 생각도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곳에는 중요한 회담들이 많이 열립니다. 네. 네. 예, 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대표회담 이런 것이 여기서 열리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깊은 곳이죠. 뭐 주변의 환경도 좋고 그런데 예. 여기서 하는 회담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제 인터뷰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잘 될 겁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이곳 네. 사랑제에서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더 풍성한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원래 이게 이름이 사랑제가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 연역을 보면 공모를 했는데 예. 그때 담소제, 화백제 그리고 국회 자체에서의 공모는 거리 이름이 윤중로니까 윤중제 아, 또는 예, 그 백성 국민과 함께한다 해서 여민제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장 하시던 박희대 의장께서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사랑을 뜻하는 사랑제로 네. 하고 또 외국 손님이나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 예. 사랑채에서 그 접대를 했으니까 사랑제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아,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은 어떤 걸로? 저는 여민제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국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아, 것이다. 예. 예, 늘 예.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이 항상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네.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들어올 때 여민제라는 걸 한번 쳐다보면 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와 그 특별 대담을 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은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소통으로 일 잘하는 국회를 주제로 소통의 정치와 또 국회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를 주제로 국회가 제시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의장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취임부터 오늘까지 5개월의 여정이 있었는데요. 지난 5개월의 시간 돌아보겠습니다.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의 구도로 출발한 21대 국회. 중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육선의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됩니다. 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도 그 출발점은 소통입니다. 소통하십시다. 그러나 교착 상태에 빠진 원구성 협상. 박병석 국회의장은 직접 협상 중재에 나서면서 마지막까지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 주례 배동에 이어 당대표 원내 배동 및 중진의원 간담회까지 정례화해 소통의 채널을 갖춤으로써 협치의 기반을 두텁게 쌓았습니다. 오랜 고민과 쉽지 않은 결단 끝에 마침내 문을 연 21대 국회.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선 제3차에 이어 제4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코로나 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국회가 함께 짊어지고 덜어주었습니다. 한편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달라진 국회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도 한 걸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외교통의 연륜을 살려 전방위적인 의회 외교를 펼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는 최초로 스웨덴을 방문해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을 찾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한국 기업의 통관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곳 국회 본회의장 천정에는 365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미래의 전당 국회는 365일 쉬지 않고 열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멈추지 않는 실사구시의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국민의 삶이 고단해질수록 국회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일 잘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나아가는 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예, 국회의장 취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개월을 영상으로 한번 쭉 봤는데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숨가쁘게 달려왔구나. 근데 그것이 5개월 전의 일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국회 21년째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데 의장이 되기 전 20년의 기간 세월보다는 지난 5개월이 훨씬 긴장되고 예, 고심이 깊었던 것이고요. 원래 제가 이제 잠이 많아서 우리 아버님이 항상 병석이는 잠이 많은 게 흠이다 그러셨는데 네. 예,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것이고요. 또 따라서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데 그 기도가 더욱더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지난 5개월보다 더 나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2020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2020년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난 2020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야의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시켰고 협치의 초석을 다졌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영상에도 나왔듯이 원구성의 파동이 있었지만은 네. 그 이후에는 그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소통의 채널이 원내대표 회담, 당대표 회담, 그리고 중진회의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기반을 닦았고 채널이 다져졌다 이런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 달여 남았지만은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은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영상을 보면 처음에 영상 시작 때부터 소통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협치를 강조하셨고 그런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글쎄요, 국회를 날씨에 비유하자면 날씨가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어떤 날씨일까요? 제가 이제 의장 취임할 때는 먹구름이 천둥이 치고 예. 한때 비도 내렸지만 이제 5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천둥은 물론 멈췄고 먹구름도 거쳤다.
이제 따뜻한 햇볕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정기국회 동안에 이제 공수처의 문제라든가 네. 예산, 특히 이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제대로 잘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싹을 틔워서 좀 꽃을 좀 피우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지금까지 국회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리셨던 것도 또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신 거 맞으시죠? 예, 저는 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요. 그 여야가 의견이 대립되고 때로는 의장실에 와서 강한 어조로 자신들이 주장을 할 때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오직 국민과 국익을 보고 내린 결정이지 다른 정치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 의장은 앞으로 선출직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 이것이 내가 국민에 대한 마지막 공직이고 봉사라는 각오로 처리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려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나 그 초반부터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를 강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김성민 센터장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접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제가 정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중에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이죠.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가 됩니다. 넘치는 수도권을 적당히 지방으로 넘김으로써 서로가 상생하는 길을 찾겠다 하는 것이 국가 균형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 중에 하나 이 행정 중심 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만드는 문제는 오랫동안 저의 중요한 화두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저희 의지만 관철시킬 것이 아니고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국민의 동의,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제기됐던 문제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목표, 방향에 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공식적인 합의는 없는 현실이고요. 국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어떤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야당하고도 상당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 세종 국회의사당은 건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종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길과장, 카국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들은 세종시와 국회를 오가느라고 길에서 모든 시간을 깔고 국장은 과장들을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카톡으로 보고받고 카톡으로 네. 지시를 하기 때문에 네. 길과장, 카국장이라는 그런 웃지 못할 신조어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것이 단순한 시간과 돈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예. 단적인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정부 제출 법안과 의원 제출 법안이 있으면 정부 제출 법안의 완성도가 훨씬 높았지만 그 수준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행정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국장들이 과장들을 직접 대면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것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큰 틀에서 세종시의 분원 성격의 이전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네, 야당은 상임위 중에 일부를 예를 들면 너댓 개를 먼저 옮기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뒤에 확대시키자 하는 생각이고요. 저 의장으로서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설계는 국회 전부가 내려가는 설계를 하는 게 옳다. 다만 실질적 공사의 추진은 단계별로 하되 1단계는 세종시에 내려간 정부의 부처가 12개 부처입니다. 국회로 따지면 11개 상임위원회인데 그 11개 상임위원회와 부수 기관들 그것들은 내려가는 것이 1단계 내려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구상이고요. 거기에 관해서 야당에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번 21대 국회 안에 세종국회의사당에 첫 삽을 뜬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이전을 목표로 하지만 일단은 단계별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시는 예, 완전 거죠? 이전에 목표로 하되 실제 실행은 단계별로 한다. 그것은 현재 결정은 여기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국회, 여야의 합의,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현재는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을 서울에 있으면 그것은 그 국회를 이전한 것은 보지 않는 것이 현재의 결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사당에 국회 본회의장도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뭐 논란이 살짝 있었는데 그거랑은 관계없다. 설계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설계는 해놓되 실적 공사는 단계별로 우선 11개 상임위원회 플러스 관련 기관의 이전, 그것이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더 확산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의 협의, 국민의 동의,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회담에서 함께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국민의 이해, 여야의 합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의장님께서 할 역할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의장이 당선된 뒤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저한테 예. 2번 당부를 말씀을 축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게 박 의장은 협상과 중재로 아주 유명한 네. 분 아니냐. 예, 그 얘기를 한 2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예.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정과 실행은 책임 있게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정치의 기본은 소통이다. 소통을 해야 공감대가 넓어지는 것이고 공감대가 넓어지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소통의 채널을 지금 다양화시킨 셈이죠. 예. 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함께 특별대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도 많은 국민께서 시청을 해주시겠지만 특히 국회 활동 중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바로 대표적인 게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많은 관심과 기대도 받고 있지만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고민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인사청문회법 개정해야 됩니다. 다행히 여야가 TF를 구성해서 더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실정을 말씀드리면 개각을 할래도 이런 정도일 뿐이면 장관을 맡아줄 수 있겠다 하고 권유를 해보면 내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안 하겠다는 분이 한 부처에 한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예. 두 자릿수도 아주 높은 두 자릿수를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무관부터 올라온 차관이 장관을 권유해도 청문회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것에 관해서 그만큼 깨끗하게 다뤘으면 됐지 하기에는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에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도덕성, 윤리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되 철저히 한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후보자에 관한 모든 신상 정보를 이 국회에 심사위원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당사자를 불러서 또 소명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끝나면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청문회라는 게 대통령제에서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대통령제다운 대통령제를 하는 게 미국하고 한국 아니겠어요? 네. 물론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도 대통령제입니다만. 근데 미국도 이 윤리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통과된 분들을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21대 국회인데 이번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여야의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이론 없이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예. 네. 예. 다만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비공개로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데 그러한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의견을 같이 모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큰 틀에서는 방향은 같이 하는데 예. 우리 야당은 네. 예, 비공개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저도 그건 동의하는 예, 것이고 예. 다만 이것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필요하다면
현 정권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부터 적용시키면 여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국정감사도 무사히 마쳤는데 국정감사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까? 예, 국정감사에 관해서는 이번에 비대면 최소한으로 했어요. 저는 그 영상회의 원격 표결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가 3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예, 우리 국회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국의 각지의 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네. 또 국회 출입기자가 한 1,500명 되는데 이분들이 각계에서 취재를 하고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감염병에 네. 코로나에 취약한 곳이죠. 네, 다행히 지금 잘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1급 감염병의 위기 시에만 한시적 예외적으로 여야의 동의가 있을 때 이 비대면 영상회의와 원격 투표를 해야 된다. 유비무환이 지금 갖춰놓아야지 임 밖에서 하게 되면 때를 놓쳐서 회의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물론 원격회의, 원격 투표를 허용하고요. 대리 투표를 허용하는데 의원 한 사람이 10명의 의원을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그 장치는 철저하게 해놨습니다. 영국 같은 데서도 1인 1 대리 투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300명이 다 모여서 이제 칸막이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일부러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예. 모르는 상황에서 유비무환 원격 투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당이 의회주의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또는 그 비대면 회의를 남용하는 게 아니냐 의장은 확고한 의회주의자로서 의회의 권위를 약화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고 예. 이것은 긴급한 시기에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여야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법 개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사회 곳곳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의장님의 지금 말씀은 국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다. 그런 취지로 국회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국회 방송의 일원으로서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본회의를 정식이 하면서 또 저희가 국회 방송 제작진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정시에 시작을 해줌으로써 저희가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의미가 궁금한데요. 정시회의는 국민에 대한 예의고 의무죠. 네. 근데 저희가 초선 재선위원들이 제일 당황하는 게 회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개시되지 않고 네.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기다릴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국회의 지난 60년간의 관행입니다. 예. 근데 제가 국회 정무위원장 시절에 이걸 깼어요. 네. 모든 회의를 정시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무위원장 임기가 끝날 때 그 한 국무위원께서 정말 감사한다. 처음 봤다. 이런 걸 뵀고요. 국회 부의장 시절에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출석을 2번을 불렀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예. 예. 국회의원들이 초등학생이냐. 그리고 그 명단에서 빠진 분들이 지역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네. 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 정시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건 저희가 오늘도 느꼈습니다. 의장님이 그 오실 때 전 한 5분쯤 늦게 오실 줄 알았는데요. 네. 아니 뭐 정시뿐이 아니고 앞서 오셔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쪽에서 쉬다가 얼른 나가서 서둘러서 나갔네요. 의장님을 맞았습니다. 그 대개 우리 비서실에서도 네. 가끔 지금 뭐 좀 이따가 시죠 그러는데요. 제가 시간 전에 꼭 갑니다. 예. 제가 본회의장에는 항상 1분 내지 2분 전에 자리에 앉습니다. 예.
사실은 어떤 행사장에 가면요, 저희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의원님들이 꼭 늦게 오시더라고요. 어느 의원님 그러시잖아요. 저 공개적으로 의원님이 꼭 축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있어요. 국회의원은 늦게 왔다 일찍 가는 게 국회의원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이제 이 잘못된 60년의 관행도 깨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장의 역할 중 예.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독특했던 것이 얼마 전에 저 취임 100일 그 기자 간담회를 영상으로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코로나 방역이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 살짝 말씀을 드리면 야당이 자꾸 이게 비대면 영상회의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좀 실현해 보이고도 싶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뭐 민생 법안, 새해 예산안, 행정수도에 뭐 공수처 굵직한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 여야와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사자성어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 공수처의 이 추천위원회를 발족할 때 네.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썼어요. 네. 한 몸에 새에 두 개의 머리가 있다. 네. 이 머리가 서로 협력을 하면 지탱하지만 서로 자기 이익을 앞세우다가는 싸우다가 새 자체가 죽어버린다는 것인데요. 야. 지금은 국민 모두가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사회지도청이 협력해야 될 때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건강과 생명의 위기, 그리고 경제 침체의 위기, 특히 남북이 다시 한번 경색의 위기를 맞고 있는 3중, 4중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국회나 정부가 협력하지 않으면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공명지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사랑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과 9개 지역 민영 방송사가 함께하고 있는 특별 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부는 개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재헌절 경축사에서 의장님께서 개헌 이야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헌에 어떤 시대 정신을 담아야 하는지 또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거운 주제인데요.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헌법은 소위 87년 체제, 이 민주화의 세력과 이 군부 세력이 그 타협한 결과물인데요. 예. 87년, 33년 전에는 우리가 산업화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의 시대는 산업화를 넘어서 정보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의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큰 소명 중에 하나는 사회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했지만은 우리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보듯이 서초동과 광화문의 그런 분열, 그리고 지금 SNS를 통해서 보이는 그 양쪽의 적극적 지지자들의 반응,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또 거기는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권을 포함해서 지방분권을 제대로 주는 문제, 또 기본권도 예전에는 그 자유권적 기본권이 문제가 됐죠. 독재의 군부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사회권적 기본권을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 개헌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했고, 예, 지금이 21대 국회인데 1년 전에 그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특위가 있었어요. 예. 제가 참석해서 단 한 번도 회의를 빼르지 않고 처음부터까지 다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고 있고 의견 접근도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예, 권력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겠죠. 소위 그 all or nothing, 전체 아니면 전무 이러한 게임이 아니라 설사 내가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예, 그러한 반대파 또 야당의 목소리를 함께 담을 수 있는 권력 구조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세계 각국에 봐도 나라다운 나라 중에서 대통령제 5년 단임은 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예. 5년 대통령 임기 중에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대개 3년입니다. 이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도 논의해야 된다. 다만 이것이 여야의 이해관계의 문제라면 헌법은 개정해서 시행 시기는 늦춰도 된다. 예. 뭐 다음 대통령 때부터 하든지 다음 국회 때부터 하든지 하는 그 시행 시기를 늦추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헌법은 아니지만 그 이제 22년도 되면 3월에 대통령 선거, 6월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예. 저는 그 시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국적 선거를 3개월마다 치르는 것도 네. 부담이 큰 뿐만 아니라 행정, 재정의 낭비가 크고요. 또 앞으로의 개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네. 지금 시기를 맞춰야 대통령 선거와 지방시장 선거를 하고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함으로써 중간에 평가의 성적도 갖게 되는데 이 주기를 맞추려면 22년도 선거에 맞춰서 내년에는 개헌도 그리고 선거법도 고쳐야 됩니다. 네. 내년에 만약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 때 개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4년이 흘러가면 무려 40년 된 전에 헌법을 가지고 나라의 틀을 만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여야가 입장을 떠나서 국가의 미래를 보고 함께 열린 마음으로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지금 코로나 위기이기 때문에 예. 이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면 내년 초쯤에는 공론화하고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22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초 적당한 때가 돼서 코로나 위기가 조금 잠잠해지면 공론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뚜벅뚜벅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이제 남북 관계 그죠? 남북 관계에서 남북 국회 회담을 공식 제안해 주셨는데 어떤 취지입니까? 예, 그 우선 독일 통일의 교훈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네. 지난달인가요? 2달 전에 가서 독일의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을 만나서 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채널을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정부 간의 대화, 국회의 대화, 그리고 민간의 교류 이것이 복합적으로 갈 때 끊기지 않는 서로의 채널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행이 안 되느냐? 행정부의 정상끼리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동의해주고 비준해줘야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동독은 공산 정권이니까 한 정권이 계속하는 것이지만 소독 정부는 연립 정부이기 때문에 자꾸 구성이 바뀌지 않습니까? 뭐 기민당, 예. 사민당 바뀌는데 소독의 경우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어느 정상이 동소독 간에 합의를 한 건 모든 것을 국회에서 비준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성을 가지고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도 가능했고 이행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큰 것이고요. 북측도 이 한국회가 비준해 줄 때, 동의해 줄 때
합의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수도 이렇게 마주쳐야 짝소리가 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국회 회담 그 성사 가능성은 있는지 또 현재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시간까지 북한은 일초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국회의담을 제안했을 때 즉각 거부하거나 비난했던 것은 상례였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의 채널이 비상 채널 외에는 정상적 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남북 국회의담은 비공식 라인을 통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걸 공식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게 제 뜻이고요. 그런 점에서 비공개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리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할 것입니다. 내년 1월에 북한이 제 8차 당대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당대회 때 남북 관계를 포함한 노선이 정립되고 그때는 여러 가지 대화와 협력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좀 더 진전된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그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키고 또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남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장 산하에 남북 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 이종석 장관 NSC 총장을 비롯해서 우리 남북 관계, 국제 관계에 경륜이 있으신 분들을 자문위원회로 모셔서 남북 국회담을 단기적, 중기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남북 정책을 세우는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것입니다. 네. 지금 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인데 그 외부 인사들이 국회를 방문하면 사랑제 한번 들리지 않습니까? 네. 북한 측 고위 인사들이 혹시 국회 방문했을 때 사랑제에 온 적이 있습니까? 사랑제에 온 기억은 없고요. 예. 국회의장 집무실은 한번 왔던 기억이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예. 이제 내년 8차 당대에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 네. 신중하게 절제 있는 대처를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교류가 활발해져서 그쪽 뭐 국회의원 이름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예. 그쪽에 계신 분들도 좀 사랑제로 좀 와서 같이 좀 식사도 좀 하시고 같이 얘기도 좀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네. 그분들이 사랑제에 오셨는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꼭 그런 일을 좀 만들고 싶고요. 예. 그때는 내가 꼭 오늘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꼭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국회의장님 하면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회 최고의 외교통이시잖아요. 스웨덴과 독일 순방하시고 또 얼마 전에 베트남도 다녀오셨는데 뭐 외교적이나 경제 면에서나 뭐 성과가 대단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예. 네. 큰 틀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정상 외교, 국회의장의 의회 정상 외교는 시줄과 날줄처럼 돼 있어서 서로 잘 짜여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장의 방문 외교가 작년 11월 이후에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신체적 거리두기는 하지만은 마음의 거리두기, 외교의 거리두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좀 걱정을 안 한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장이 국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원 외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웨덴, 독일, 베트남을 갔는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모두가 스웨덴, 독일, 베트남 이 남북한의 공동 수교를 했고 양쪽에다 상주 공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특히 스웨덴은 잘 알다시피 남북미 예비회담
그리고 이제 북미 예비회담을 주선한 나라고요. 독일은 통일 30주년이었고 베트남은 하노이 2차 회담이 열렸던 것이고요. 가서 그 스웨덴도 국왕을 비롯해서 그 총리 상하 양원의장, 독일은 대통령 상하 양원의장, 스웨덴은 그냥 국회의장이네요. 이제 단원제니까. 그리고 베트남은 가서 서열 1, 2, 3위를 다 뵙고 깊은 얘기를 나눴고요. 네. 예, 상대국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의 K-방역에 관해서 상상 이외로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K-방역의 성공이 국내의 평가보다 해외가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스웨덴 국왕 같은 분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외빈 접견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사들 신임증 제정을 하시지 않으셨던 분인데 예, 단독 면담을 했어요. 네. 단독 면담을 했는데 그 K-방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의 4대 교육국이기도 하고 지금 8천여 개 기업이 나가 있고 약 20만 명에 가까운 교민이 있는데 경제인을 비롯한 우리 교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좀 특별 예외국을 좀 활성화시켜달라. 그리고 정기 항공 노선을 개설해달라. 저희들이 베트남 방문할 때도 화물기를 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단 중에 수행하는 분들은 4박 6일 기간 동안에 무려 5번의 검진을 받았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서로 이 양국의 교류 경제 협력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패스트 트랙 특별 예외국을 좀 넓혀달라 했더니 예외 입국과 정기 항공선을 개선한다면 한국을 최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총리도 그 의장도 하셨고요. 예, 또 이 최고 지도자인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하고는 2차 하노이 회담을 개최해줘서 고맙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달라는 한반도 정세를 깊이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뤄진 순방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순방을 놓고 그동안 침체됐던 의원 외교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활성화된 거 아니냐 그런 신호라는 평가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의원 외교를 외유로 보는 시각도 여전한데요. 의원 외교의 바람직한 방향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의원 외교가 과거에 좀 충실하지 못한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지만은 좀 관광성 일정을 잡는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의원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정부의 외교라는 것은 현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의원 외교는 중장기적 인맥 관계를 형성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정부가 5년 단임의 정부고 장관들도 대개 한 2년 하시지 않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선수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한 40년 가까이 의원을 하셨을 거예요. 하원 의장을 몇 번을 지금 하고 계시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 상원의원을 30여 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초선 때부터 잘 그 관계를 맺어놓으면 공식적인 정부 외교가 할 수 없는 서로의 친분 관계나 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부를 리드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의원에게는 적극 장려돼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정확한 보고서를 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국회 미래연구원에다가 국제관계를 좀 강화해라. 대통령의 정상외교, 장관들의 정부외교, 의원외교에 대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 전체적인 틀을 짜고 모든 자리를 공유할 수 있게 해라. 가령 전임 국회의장은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느 의원은 가서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까, 현안이 무엇인지 이러한 그 연계성, 연속성을 갖게 해라. 그리고 해외의 유명한 띵크탱크하고도 연계를 맺어라 하는 주문을 해놨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아라 하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아닌가 싶은데 조 바이든 시대 이렇게 국제 정세라든지 한반도 문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이 해서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 예, 미국 리더십의 회복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선거 기간 동안이나 당선된 후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동맹, 미국의 리더십의 부활,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되어 있죠. 예. 예, 바이든이 되면 다자주의 이 형태를 띠게 될 텐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포스트, 미국 우선주의에서 탈피해서 이제 기후변화 협정에 가입하고 또 TPP, 그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그 무역기구에도 또 가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 그 모든 인맥을 찾아서 그 바이든과 그 핵심 세력 주변 인물에 대한 서로의 연관성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설명을 잘 함으로써 이 한반도의 운명의 최종 주체는 결정권자는 우리 남북한이다, 우리다 하는 것을 전제하에 그 미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이 오바마의 3기가 아니라 클린턴의 정책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바마 정부 때 많은 것에 대해서 오바마 정책을 지지했지만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의 전략적 인내에는 제가 강한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제가 국회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사실상 방치하는 제도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능력을 고도화시키지 않는다면 모르되 지금 이 순간에도 고도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대한민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가. 오바마 정부의 방문해서 지금 이렇게 방치할 때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관여해라 하는 주장을 왜 하지 못하는가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복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 합의의 수준의 제고,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회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국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5년 임기의 정부이기 때문에 큰 비전을, 장기 비전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의 대화의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남북 간 정상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준을 해주는 국내적 문제, 바이든 정부나 시진핑 정부하고도 잘 협력을 해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방관자나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며 남북관계를,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촉진자, 당사자적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체는 남북이고 남북한이 먼저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죠.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님 모시고 정치 현안, 그리고 앞으로 국회가 풀어나갈 과제들, 그리고 의회 왜곡까지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국회의장님의 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저는 희망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회도
정부도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의기의 강을 건너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진전에 부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진다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설령 인생에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강을 함께 노젓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그러한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장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기도가 정말 모든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 모두 닿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제에서의 대담 어떠셨어요? 네, 제가 많이 긴장했는데 잘 이끌어 주셨고요. 그냥 저의 진심이 이것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 울림의 폭이 좀 커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민 대전방송 서울센터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영방송사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 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